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변론 기일 지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전에 진행된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에 이어 잠시 오후 2시부터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진기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자, 알려진 대로 일단 예고된 변론, 8차 변론까지 마지막 변론이 일단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증인신문을 마치고 현재 휴정 중인 상황인데 먼저 진 기자가 오늘 오전에 이제 중요한 증인신문이었죠. 조태용 국정원장이 2시간 반 정도 신문을 했더라고요. 관련 내용부터 시작해서 좀 관련된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8차 오늘 변론 기일에 가장 먼저 이제 증인대에 선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이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조태용 원장은 말하자면 가장 큰 쟁점이 이제 홍장원 앞서 이제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와서 했던 증언들에 대해서 네. 과연 얼마나 반박을 할 것인가, 그리고 반박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구체성을 띌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주된 쟁점이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홍장원 메모라고 하죠. 그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아서 체포 명단, 체포를 해야 될 인물들의 명단을 불러준 그거를 이제 받아 적었다고 하는 그 14명에서 16명 정도가 들어있는 그 이제 메모에 대한 것이 이제 일단 첫 번째 쟁점으로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 원장은 굉장히 강력하게 일단은 반박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홍 전 차장의 주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6분쯤에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고, 그래서 본인이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급한 대로 이렇게 종이에 급하게 썼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워가지고 보좌관을 불러서 그러니까 다시 똑바로 써봐라, 그러니까 정서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 메모가 완성이 됐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다, 오늘 이렇게 좀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예. 이제 홍 전 차장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다. 여기서 이제 근거를 든 게 먼저 이제 CCTV, 그러니까 지금 홍 전 차장이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메모를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 밤 11시 6분. 그때는 홍 전 차장의 주장대로 이 홍 전 차장이 국정원 공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청사의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이게 시간이 안 맞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또 이제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이제 메모를 했는데 이걸 너무 이제 급하게 받아 쓰다 보니까 이게 못 알아보겠어서 이제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보좌관을 찾아서 이제 조 원장 본인이 직접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일단은 이 보좌관 자체가 홍 전 차장이 준 메모를 본인이 이제 다시 쓴 거다라고 인정은 했는데, 네. 다만 이제 그 계엄 선포 다음 날에 다시 이제 기억나는 대로 써봐라라고 홍 전 차장이 해서 이제 그 메모를 보고 쓴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기억에 이제 나는 대로 본인이 기억을 더듬어서 제작성한 메모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 홍장원 메모다라고 해서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메모는 이제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제작성한 메모이다, 지금 보고한 이렇게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 자체의 신빙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탄핵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펼친 거고요. 또 이제 이 조태용 원장을 둘러싸고는 굉장히 여러 건의 전화 통화가 등장을 합니다. 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나눴던 통화, 그리고 이제 또 홍장원 전 차장과 나눴던 통화, 그리고 계엄 다음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나눴던 통화, 이렇게 세 건이 이제 크게 이제 통화 논란으로 짚히는데요.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은 이렇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본인이 조태용 원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러한 체포 지시를 받았고 명단까지 받았다,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이제 조 원장에게 전달을 했다. 그랬더니 조 원장이 내일 이야기합시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라는 게 지금 이제 홍 전 차장의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우선 체포조라고 하는 그 명단 자체를 받았다, 이랬다는 얘기를
일체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 홍 전 차장의 가장 구체적인 워딩은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해줘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 추가 지시가 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정확한 워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내일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한 건 계엄이 선포가 됐으니 국정원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이 업무들에 대해서 내일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다라는 이제 취지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런 어떤 이게 국무회의와도 좀 연결이 되는 통화인데 예. 이제 계엄 당일 저녁 8시쯤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위치 파악을 했고 본인이 이제 공관에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재질문을 하니까 본인이 여기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국회 측에서는 검찰에서는 본인이 분명히 이제 말하자면 한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알아들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오늘에서의 이제 진술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대통령이 생각을 해보니 본인이 미국 출장을 갔다고 생각을 대통령이 하고 있었다면 내가 대답을 한 여기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미국에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입장이 있었고 또 이제 이 외에 이제 국무회의와 관련을 해서 이제 이 조 원장이 또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했었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앞선 이제 국무위원들의 진술과는 조금 다르게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에 계엄에 찬성을 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진술을 내놨고요. 네. 또 이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됐냐는 말을 들었냐라는 질문에 또 이제 국무회의에 대해 이런 어떤 심의가 있었냐 이런 질문에도 모두 다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이제 대답을 한 것이고 예. 또 이제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때 본인이 계엄의 배경 정도만 설명을 들은 거고 윤 대통령이 그냥 각 부처에서 맡은 분야 잘해달라 정도로만 얘기를 했지 체포조 지시를 직접적으로 본인이 들은 적은 없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이 주목이 되는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홍장원 전 차장과의 진술이 일치하느냐 아니면 대치하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대치되는 부분이 좀 많았고 재판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만약 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어떤 체포 명령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런 부분을 실행에 나서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헌법의 중대한 위반 사항 그리고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느냐가 이 탄핵 심판에서도 그렇고 추후에 진행이 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서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그런 진술들이 남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낮춰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의 어찌 보자면은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 증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었는데요. 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의 내용이나 그 취지를 보면은 일정 부분,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그 메모, 그 체포 명단에 대해서 적었다. 그런데 본인이 적은 것은 찢어버렸고 보좌관이 추후에 그것을 다시 적었다가 그것도 이제 없고 다시 기억나는 대로 보좌관이 적었다는 그 메모의 존재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고 여겨진다라는 것은 어찌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는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증언을 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국무회의 과정 같은 부분을 이 조태용 국정원장도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을 해서 그 상황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를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한 부분이라던가 윤석열 대통령이 혼돈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은 미국에 있다는 점을 밝혔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윤석열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증언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특히 이 메모의 존재, 그 체포 명단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처음에 받아 적었고 이것이 불분명해서 보좌관에게 다시 그걸 보고 적으라고 했다가 다음 날 이번엔 보좌관이 기억을 떠올려서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적었던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 메모의 존재에 대해서 좀 질문을 이어갈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이 그러니까요. 과정이 결국 어느 쪽의 진장, 어느 쪽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이 홍장원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쪽지 이 부분, 메모 종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라고 말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헌법재판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형사재판이라고 한다면 예. 뭐 그 쪽지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어떤 유죄, 무죄를 가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때는 실제로 이 쪽지가 존재하는지서부터 해서 누가 작성했는지, 본 사람이 누구인지, 그 가운데서 오염의 여지는 없는지가 굉장히 높은 정도의 증명력을 요하면서 다퉈질 텐데 지금 이것은 사실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선포 과정, 전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느냐를 보는 재판이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 어떤 체포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가 되는데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로서가 지금 이 쪽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실제로 이 쪽지의 유무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적어도 어느 쪽 말이 더 믿을만한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쪽지를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리기 때문에 주요 증인들,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도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증인 신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물리적인 어떤 증거들을 보강해서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은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은 거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오후 2시가 살짝 넘어서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은 다시 시작이 된 걸로 보이고요.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영배 소장대행의 어떤 그 추가적인 내용 나오고 있는 건데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재신청을 내일 논의할 것이고 또 문영배 소장대행이 평일을 거쳐서 증인 채택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뭐 이제 앞서 계속 이제 묻게 될 내용인데 오늘이 일단 예고된 8차 변론 기일입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더 연장될 가능성,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물론 지금까지 지정돼 있는 변론 기일은 이제 오늘 이제 끝입니다. 이제 13일 이제 최후 8차 변론 기일까지만 날짜가 잡혀 있었지만 예. 하지만 추가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서 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당일날 원래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몇 시간 전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히기도 했잖아요. 그랬었잖아요. 필요하다면 당연히 변론은 추가될 수 있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증인도 신청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홍장원 전 차장도 그렇고 증인 신청,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에서도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아마 오늘은 일단 변론을 종결하고 예. 내일 이제 재판관 편의 등을 통해서 평의에서 좀 결정을 할 것이다 보이고 그렇다면은 증인 신문을 추가로 인정을 한다면 한두 차례 정도 변론 기일이 더 열릴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측의 입장을 한번 정리하고 최후 진술을 듣는 그런 변론 기일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 한두 차례 정도는 변론이 더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오늘 두 번째 증인인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조금 예. 전에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그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5차 변론에 이미 출석해서 증인 신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왜 다시 추가 증인을 신청한 걸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방어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다는 사례로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주신문 시간, 이제 반대 신문 시간 같은 부분을 재판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시계까지 동원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더 질문을 이어갔다면은 이 증인의 어떤 증언의 모순점도 확인할 수 있고 예. 좀 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제대로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충실하게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전의 변호인단의 어떤 발언 측면들을 보자면은 그때 이미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지만 부족했고 특히 이후에 있었던 뭐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더 물어볼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할 수는 있거든요. 예.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증인을 채택할 시 여부는 그 필요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정도의 증언들로 충분하다라고 한다면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고요. 재판부에서도 역시 이런 점들은 추가로 물어볼 측면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은 채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지금 일단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예. 넘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 김 전 청장 같은 경우는 계엄 선포 전 이제 저녁에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 이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고 이제 김 전 청장이 국회에 기동대를 출동시켜서 이제 국회를 봉쇄를 했고 또 이제 계엄 당시에 이제 무전망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됐다. 이게 지금 예.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국회 봉쇄 의혹이 오늘은 이제 김봉식 전 청장을 둘러싸고는 굉장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증인으로 나왔습니다만 국회 외곽 경비에 360명을 배치했다는 발언을 했고 또 계속 신문이 이어질 텐데 일단은 김 전 청장이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있었던 뭐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자면은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해서 증언을 대부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미 봤었거든요. 예.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증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긴 했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자막으로 전해지는 속보들을 보자면은 네네. 어느 정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실제로 국회에 어떤 그 인력들을 투입을 시킨 그 당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이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하지 못하도록 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하거나 아니면 국회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들을 뭔가 통제하고 끌어내려는 그런 행동들을 취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신문을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에 대해서 통제한 것이 아니다. 상시 출입증 등이 있으면은 국회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었다. 이런 이제 이런 답변들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국회에 대한 완전한 봉쇄를 위한 병력 투입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안전한 관리 측면의 병력 투입이었다라는 취지를 지금 일단은 뒷받침해줄 만한 증언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들어오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외곽 경비에 360명이 배치가 됐는데 국회가 굉장히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인원이 3,000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 상시 출입증이 있으면 출입을 시켰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의원들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측에 좀 더 유리한 발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전반적인 취지를 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발언들을 윤석열 대통령 측도 주장해온 내용들과 결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국회에 어떤 병력, 인력들이 투입된 부분까지는 양측 모두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경비를 위한 안전한 관리 측면이라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외곽에 그 인력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만약 본회의장에 들어간 인력이 있다면 본회의장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느냐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 누구의 지시를 받고 투입이 되었는지 투입이 된 이후에 개개인이 맡은 임무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후에 질문이 더 이어질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네, 오늘 원래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을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진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찌 보자면은 비슷한 취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고 맡은 역할, 맡은 기능 이런 부분들이 유사하다고 볼 수 예. 있는 지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강상의 사유를 들어서 불출석을 하겠다고 밝혔고 그렇다면은 이제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미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했던 그런 진술들이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이미 뭐 국회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증언을 하거나 조사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오늘 증언 내용이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도 재판부에서 좀 면밀히 확인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질문들 나왔고 그에 대한 김봉식 전 청장의 답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우선 지금 저희가 짚어드린 쟁점, 이제 국회에 그날 이제 경력이 투입되게 된 경위,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임무를 띠고 수행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앞서 이제 짚은 것처럼 이제 국회가 굉장히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이제 질서 유지를 하려고 했어도 5개 기동대우 최소 3,000명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투입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삼청동 안가에서 이제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뭐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는 딱 2번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때 당시에 그런 경력이 투입이 되고 이제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보통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을 통해서 본인은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만 소통을 했지 네. 본인이 이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뭐 선별적 출입이 이루어졌을 때 뭐 이제 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대통령이 전화한 이런 상황을 뭐 알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요. 이제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에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아주 초기 때 얘기입니다. 뭐 군 병력이 온 건 아직이고 이제 국회 관계자들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신분 확인한 다음에 들어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에게 조지호 청장이 보고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냐 이런 질문에도 이제 모른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이는 상황은 어쨌든 지금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휘를 받는 또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 또 불출석을 한 상태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이제 그날의 그런 어떤 지휘 계통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뭐 대통령에게 일단 직접 지휘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계속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했거나 확인을 했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도 모른다라는 답변으로 일단은 맞아요. 지금 계속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진 기자의 말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도 조지호 경찰청장의 전 청장의 그 지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과 경찰청장 통화 내용은 모른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재판관 입장에서는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추후에 지금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 한들 어떤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식이 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작성된 조서 같은 부분을 증거로 채택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일단 오늘 있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좀 확인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국회 외곽 경비 어떤 배치, 인력 배치 부분이라던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래서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엔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또 실제로 어디까지 지시를 내리려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을 할 것이라고 보고 결국 김봉식 청장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일단 질서 유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게 보입니다.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렇죠. 네. 질서 유지인 것이냐 아니면 국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맞아요. 국회에 대한 봉쇄냐 이 부분은 예.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목적성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질서 유지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인 체포에 대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김봉식 청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괴를 같이 지금 하는 것이고. 예. 그동안 이 탄핵 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서는 뭐 지시를 받지 않았다거나 좀 침묵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데 김봉식 전 청장도 국회 상시 출입증이 있으면 출입을 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지 않았다고 한 거고 정치인 체포 지시도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한 건데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체포 지시를 만약에 이행했다라고 하면 그게 국회의 입법 권한을
해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정해진 절차,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있어서 이것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 대통령의 올바른 권한 행사라 탄핵 심판이 되지 않는다. 예.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국회에 대한 어떤 봉쇄 부분, 국회에 대해서 병력을 투입한 부분이 법에 정해진 이 비상계엄을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의결을 막기 위함이라면 이 자체가 절차상으로도 실체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이런 부분은 체포는 당연히 영장에 의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 자체로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입증해 내야지만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여지가 조금이라도 더 커지기 때문에 매우 그러네요.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이 또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회 의발 상황을 대비했다는 것을 보면은 재판관 입장에서 물론 저희가 재판관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대통령 측과 좀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 어떤 의원 체포라든가 그런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신문을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보더라도 이것이 뭐 안전한 관리라든가 국회에 대해서 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요소로서 병력이 투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국회 측에서 반대 신문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어떤 질문이 이어지고 어떤 답변을 할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국회 측에서 아니 안전한 관리 측면이라면 뭐 왜 이렇게 대규모가 들어갔느냐 내지는 안전한 관리 측면인데 왜 본회의장 안에서 대기할 인원이 있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바와 어떤 그 톤을 같이 하는 그런 증언들을 내려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국회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느냐가 국회의원들이 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그 법적 권한을 침해했느냐 침해하지 않았느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거듭해서 이제 출입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진술들,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고 본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다면 비상계엄이 문제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 본인의 재판에서도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확률이 불리할 수 높아질 있는 수밖에 거죠. 없어서 이런 지위, 이런 신빙산의 지금 이 차이점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 기자 지금 김봉식 전 청장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런 어떤 지금 안가에서 대통령에게 받은 지시가 질서 유지이지 이것이 이제 정치인 체포와 같은 이제 지시는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또 이제 이 김봉식 전 청장의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또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가에서 이제 A4 용지 한 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뭐 국회, 민주당사, 그다음에 이제 뭐 여론조사 업체 꽃 약간 이런 장악 대상 기관들이 적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체포 지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지금도 이제 보면 계속 진술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본인이 이제 그 경력을 투입을 해서 그 계엄이 선포된 22시 23분,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0시 23분부터 1차 통제가 이루어졌던 밤 10시 47분까지 한 22분 정도가 되는 시간 동안에는 국회 출입 제한을 하지 않았고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있었고 또 시민이나 이제 의원, 뭐 보좌진들 이런 뭐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약간 이런 부분들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렇고 나서 통제를 본인이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계엄이 선포가 됐고 이게 실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질서 유지, 이제 경찰이 해야 되는 임무죠.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제 본인이 이게 이런 어떤 경력을 동원해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다. 지금 이런 식의 진술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대통령 측의 주신문의 질문들도 계속 이제 이러한 김 전 청장의 질문 그 주장을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질문과 답변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안가에서 이제 어떠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지금 본인은 이제 이런 체포 지시는 들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 측에서는 물어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통령 측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당일날의 이런 경력 투입도 이제 이런 어떤 질서 유지 차원의 것이었다. 라고 하는 질문들을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주신문이 이루어지면서 본인들과 좀 본인 측과 같이 회의를 같이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이제 임주혜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만약 이제 국회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점을 좀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에 지금 증인신문 내용을 보면은 적어도 이 국회에 대해서 병력을 투입한 것이 국회의 안전한 관리 유지 차원이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병력들이 이동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내가 이 명령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본인의 형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취지를 본인의 형사재판에 그대로 갖고 오더라도 이것이 어쨌든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정당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관리를 하는 것은 경찰청장으로서 당연한 임무라고 보여지거든요. 서울, 국회가 지금 서울에 위치해 있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내가 이 국회라는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명령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서 내가 내란죄의 어떤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은 만리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의 증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 이것은 국회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이 안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이미 들어간 의원들은 어떤 끌어내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정확하게 어떤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것인지 이런 부분을 물어볼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움직인 것은 이 서울경찰청장의 지휘 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였는데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내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실제로 국회에 대한 안전한 관리 측면과는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과잉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선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인지가 있었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알고도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국회 측에서는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3명의 증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봉식 전 청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고 마지막으로 출석하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했는데 이번 탄핵 심판에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 직권으로 신청했다는 의미는 재판부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아직까지 진행된 재판을 통해서 이 변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심증을 형성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 조성원 수방사 경비단장의 입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재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그 자료를 찾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이 수방사 경비단장의 지위를 고려하면은 앞서 증인 신문을 받았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결국 국회에 진입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이 의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뭐 인원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에 진입해서 이 국회의원들을 뭐 끌어내려고 했다.
라는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사기관에서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다가 진술을 했다가 지금 또 지금 헌법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구체적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 또 이런 취지로 바뀌긴 했지만 예. 그렇다면은 재판부에서 지금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의 입을 통해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하지 않고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하면서 증언을 거부했던 측면이 일부 있는 기피한 부분이 만큼 있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직접 좀 선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했다고 하면 증인 신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주신문을 하게 됩니다. 아, 근데 그래요?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재판관들이 먼저 주신문을 하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리고 국회 측도 보충신문이라고 하는데 그 주신문을 들은 이후에 보충신문을 또 그러니까 양측에서 거기에 할 수 관련된 있습니다. 내용만 할 수 있는 거죠? 반대 신문은 그렇죠. 추가적인 반대 아니에요, 신문이 반대 아니라 신문. 이때는 이제 보충 신문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 답변을 또 들어보고 그리고 이 조성현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에 대해서는 보충 신문을 통해서 추가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마 국회에서 질문들을 꽤 많이 준비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에 투입이 되면서 어떤 지휘를 받았는지, 누구의 지휘를 어떻게 받았고 어떤 명령을 받아서 어디까지 준비해서 국회에 도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묻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당시 이제 국회 봉쇄라고 봉쇄 이루어졌던 그 상황의 면면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물어볼 거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세세하게 결국 움직인 실무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휘를 받고 움직였는지 이게 사실 이 경비단장도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군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혼자 판단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누구로부터 정확한 어느 정도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서 움직였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지시,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실제로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면 그것이 본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위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된 것인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달성되지 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시리라 봅니다. 어쨌든 국회 측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런 그 세세한 부분들을 물어보면서 당시 국회가 봉쇄됐고 비상계엄이 이루어진 당시의 위법성을 강조할 것이고 또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계속 입장 견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목적성이 국회를 해하려고 하고 어떤 그런 강압적인 그런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조성현 단장에게도 그때 분위기가 어땠었나 이런 걸 또 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양측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서 일정 부분 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양측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측 모두에서 집중적으로 또 질문을 하고 재판부도 이 증언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보연 앵커의 말대로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게 재판부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분명히 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부른 증인이고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증인 신문을 하면서 묻고자 했던 부분을 충실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재판부의 질문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떤 부분을 지금 이 재판에서 중요시하고 있는가, 어느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렇군요. 지금 이미 우리가 성성한 심증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 증인 신청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이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 판단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지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이제 오후에 진행돼 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구속된 인물들 중에 조지호 경찰청장만 보석이 허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이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보석을 받아들일 그런 명분이 되나요? 일단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보증금을 납입을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했을 때 거주지나 뭐 병원 같은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동선을 제한해둔 상태로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지호 이제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했음이 굉장히 명확해 보입니다. 네네. 실제로도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고 집과 병원을 이제 거주지로 제한을 한 이후에 보석이 인정이 예, 되었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인정이 예.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받았거든요.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당연히 보석 신청은 지금 피고인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맞습니다. 보석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것이나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어떤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보여지는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거나 본인이 어떤 무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 사유에 대해서 지금은 보석을 인정해둬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은 할 수는 충분히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증인신문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신문이 상당히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추가된 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걔도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대통령으로부터 의원 체포 등 계엄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일이 있느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군이 이제 경찰이 이제 그때 이제 계엄 당일날 그 시간에 투입이 됐잖아요. 투입이 돼서 통제를 어떤 수준으로 했느냐 이 두 부분에 지금 질문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쟁점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느냐 이제 앞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시피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체포 지시를 포함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시를 본인은 받은 바가 없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을 해서 이제 본인이 그리고 또 이제 경찰이 이제 통제에 나섰던 시점이 크게 이제 1차와 2차로 나뉘게 되는데요. 예. 2차 통제가 이제 됐던 시점이 바로 이제 포고령이 전달이 되고 난 이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포고령 전과 후 이렇게 해서 1차 통제, 2차 통제가 나뉘는 건데 1차 차단을 할 때는 일단 이제 질서 유지 차원에서 만 이제 투입이 됐던 거고 다 들여보냈다. 선별을 해서 다 들여보냈다라는 거고 네. 2차부터는 통제를 하려고 했지만 뭐 이제 저희가 이제 CCTV 영상이나 이제 당일날 보도가 됐던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이렇게 담을 넘어가는 국회의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통제를 하려고 했지만 전면적으로 통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막으려 했다거나 막으려는 시도를 했다거나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본인이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뭐 그냥 통제를 하라고만 그러니까 차단 지시를 내린 거지 그걸 구체적으로 내린 적이 없대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 봉쇄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진 기자가 이렇게 주신문을 정리해 줬는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 김봉식 전 청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답변들이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고려한 진술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서한 증인이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하겠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대로 증언을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본인이 좀 더 이렇게 표현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다. 병역권을 보장받는 측면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비교적 일단 주신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언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부분, 그리고 그 전화 통화 내용 같은 부분도 지금 다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이제 앞으로 추후에 있을 이 반대 신문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증언들이 나올 것이냐를 지켜보겠지만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증언의 취지를 보자면 어쨌든 이 국회에 대한 인력 투입은 국회에 대한 안전한 관리 측면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서도 구체적으로 의원들을 뭐 끌어내라거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는 없었으며 전화 통화 내용도 이런 국회에 대해서 조기에 잘 이 비상기염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격려 전화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의 지금 뭐 신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상기염 전에 김영균 전 장관 당시 장관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았고 김영환 전 장관과 첫 통화를 했으며 비상기염 이야기는 없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의 전화가 좀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제가 딱 생각했다거나 느끼지 못한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왜 나한테 전화를 했지? 이 전화가 생뚱맞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는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뚱맞다고 생각했다는 건 본인의 느낌을 표현한 것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전화를 했지? 이것이 좀 이상하게 여겨진다,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더 해석을 덧붙여 보자면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나는 전혀 사전에 알고 있는 바가 없었다. 인지한 바가 없었다. 그렇죠. 내가 사전에 이걸 모의한다거나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사전에 공유받을 그럴 위치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전화했지? 이렇게 느껴졌다.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회 측의 반대 신문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송곳 질문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대한 김봉식 전 청장의 답변도 이어질 텐데 일단 국회 측에서 비상계엄 전에 대통령에게 문서를 받았나 그랬더니 김봉식 전 청장은 A4 용지 문건 하나를 받았지만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네요. 그렇죠.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건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맞죠.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아마 국회 측에서는 또 추가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대통령이 직접 어떤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그렇다면 자세히 봐야 되고 그에 섞인 내용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하는 당사자가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맞냐 뭐 이런 추가적으로 맞아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고요. 이 A4 문건이라는 것 존재 자체는 지금 다들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뭔가를 받았다, 뭔가가 있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또 A4 용지 같은 부분을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은 모르겠다고 또 답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이 조금씩 증언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 측의 질의에 대해서 이 A4 용지는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지금 증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급박하게 상황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관계자가 같은 상황을 놓고 다른 생각하는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짙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선포부터 해제까지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후에 뭐 준비했던 과정, 국무회의 과정이라든가 해제 이후에 이걸 또 논의했던 과정을 더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하루 남짓한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지금 재판정에 나와서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증언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특히 또 이 증언의 내용이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받은 대로만 이야기하라. 맞아요. 그러면 그 지시를 받고 너는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너가 지시한 내용만을 말하라. 라고 하니까 당연히 기억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사실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전체적인 맥락은 좀 맞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일부 조금 단어가 다르다거나 취지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도 이것이 지금 일반 기업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요. 그렇죠. 어떤 국가의 어떤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휘를 내리고 그 지시를 받고
받고 이행을 하는 과정인데 이 사이에 해석의 여지가 개입이 된다거나 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는 우리가 보는 자료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피해자 신문 조서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제출된 문서들, 뭐 사실관계 조사서들 이런 부분 더 방대하게 놓고 맞아요. 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들보다 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진위를 가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봉식 전 청장에 대한 국회 측 반대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 예. 기자, 관련해서 추가된 내용이 더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회 측에서는 저희가 계속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진단을 했던 대로 이런 어떤 당일날 안가에서 말하자면 그 윤 대통령으로 받았던 그 A4 문건에 대해서 이제 체포 지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일단은 12월 1일 날 이제 계엄 선포가 되기 이틀 전이죠. 12월 1일 날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생뚱맞게 생각했다라는 얘기했었죠.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 여기에 이제 없다고 대답을 하면서 A4 문건을 하나 받았는데 2200 국회 이게 아마 밤 10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00 국회 이게 이제 제일 앞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A4 용지 반절을 채울 정도의 얘기였고 그게 그렇게 막 많은 양은 아닌데 게다가 또 대통령이 직접 준 문서이고 그런데 이거를 기억을 못하냐라고 했더니 공문서의 형태가 아니라서 기억을 잘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질문 답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이 A4 용지 문건에 써 있었다라고 하는 기관들이 앞서 제가 이제 언급했던 국회, 민주당사, 뭐 여론조사 업체 꽃 이제 이런 기관들이었잖아요. 네, 네. 이제 국회 외에 다른 기관들은 추후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또 이제 국회 측에서 앞서 이제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이 됐다는 그 문건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 문건과 비슷한 형식이었냐, 뭐 글씨체나 뭐 이제 이런 어떤 문서의 양식이 비슷한 거였냐 했더니 이런 질문에도 뭐 잘 모르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대통령 측의 주신문에서는 비교적 굉장히 확실하게 예.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수준의 답변이 아니고 받은 적이 없고 네. 이제 본인은 이제 당일날 조지호 청장과만 거의 소통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은 체포 지시나 이런 것들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반대 신문에서는 본인이 직접 이제 A4 문건을 받은 당사자기 때문에 이 문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답변을 하기가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답변을 피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이 헌재가 예고한 마지막 8차 기일입니다만 오늘로 변론이 마무리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신청을 했고 헌재가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와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당시에 그 위법성은 없었지만 어떤 그 이후에 있을 어떤 부정적인 부작용들을 생각해서 만류했다고 얘기했던 만큼 한덕수 총리가 그 당시에 이게 이 비상계엄의 어떤 위법성이라든가 잘못됐다는 것을 국회에서 말을 하긴 했지만 이 와서 또 뭔가 증인 신문을 했을 때는 그 뉘앙스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또 재판부에서 청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 국무회의를 거쳤느냐, 국무회의에서 어느 정도 심의가 있었느냐는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어떤 증언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한덕수 총리도 그 국무회의에 관련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당사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부에서는 일단 이제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 증인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차 증인 신청을 함으로써 이 국무회의 과정을 조금 더 짚어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한번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내일 있을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이 추가적으로 증인 신청을 인정할지 여부를 한 번 더 이야기 나눌 것이라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뭐 이제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 기자 오늘 상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우선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말하자면 이제 8차 변론기일, 이제 재판부가 공식적으로는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이 시작이 됐고요. 오전에 그래서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약 2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좀 장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뭐 핵심 쟁점은 이제 홍장원 메모, 즉 체포조 명단을 적었다라고 하는 그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홍장원 메모를 둘러싸고 조태용 원장은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앞서 했던 주장들을 모두 반박하는 취지의 이제 그런 어떤 대답을 내놓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메모 지금 세간에 공개가 되어 있는 이 홍장원 메모라고 하는 이 메모는 이 보좌관이 말하자면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서 작성을 해놓은 메모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어떤 홍 전 차장에 대해서 그런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체포조의 명단을 받았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본인이 이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홍 전 차장의 주장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좀 반박을 했고, 예. 근데 이제 반면 이런 또 국무회의에 또 참석을 했던 인물이 조태용 원장이었는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모두 이제 계엄에 반대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심의도 없었고, 또 이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이 될 거다. 이제 이러한 얘기도 듣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조금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한 40분 정도 전쯤인 오후 2시부터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네. 이제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끝나고 국회 측의 반대 신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 쟁점은 당일날 이제 그 안가에서 조지호 청장과 함께 그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A4 용지 문건 거기에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지 또 이제 장악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관들이 어느 기관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국회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억이 없다. 나중에 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비롯한 계엄에 관련된 직접적인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은 당일날 조지호 청장과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고 예.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본인이 그런 어떤 체포 지시 그리고 또 국회를 통제해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하는 취지의 그런 답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논란이 되는 메모 등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한번 증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일단 내일 결정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증언이 엇갈린 경우에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워낙 초유의 사태로 볼 수 있죠.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유죄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배가 되고 이 위배의 정도가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느냐를 보고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메모가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이 오늘도 쟁점이 됐지만 실제로 그래서 메모의 존재가 인정이 된다면 누군가를 유죄 무죄를 판단을 한다면 굉장히 높은 정도의 어떤 증명력을 요구하는데 헌법재판에서는 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니까 전체적인 취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라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중대하다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로서 만약 특정 인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면 이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특정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이 메모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증언들이 조금씩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메모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것이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높냐는 판단을 해서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라도 증인을 다시 한번 불러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물증들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볼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의 예로서 들고 있는 것이 지금 주신문 반대신문 그 시간에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까 더 질문을 이어가면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증언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자꾸 막히게 되면서
제대로 원활하게 이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홍장원 전 차장을 다시 증인 신청을 한 부분도 더 물어볼 것이 남아 있었는데 당시의 증인 신문에서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고 예. 재판부에서는 일단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과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들을 함께 비교하고 분석해 본 이후에 만약 한 번 더 증인을 부를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증인을 한 번 더 부를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이미 더 이상 증인 신문이 필요 없다. 충분히 판단의 기초로 잡을 자료들이 만들어졌다고 본다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오늘 있을 증인 신문까지 좀 다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곧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최장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권한쟁의 심판이 선고 당일, 선고가 예정된 당일 몇 시간 전에야 변론을 재개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 이 재판관의 소송 지휘권이라고 해서 이 소송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는 이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려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량이 넓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오늘까지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아마 내일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오늘 증인 신문까지의 결과를 합쳐서 보더라도 추가로 증인을 신청해서 받아줄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내일 이후에 결론을 내려서 언제 또 기일을 잡고 증인신문을 하겠다 할 수도 있고 만약 더 이상 증인신문은 필요 없다. 추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도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차례 정도는 더 변론을 열어서 양쪽의 어떤 진술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도 갖고 최후 진술 같은 부분을 듣는 절차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방어권 행사를 측면에서 좀 거출된 절차로 보여지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 추가로 받아들여진다면 증인 신청을 위한 변론 기일이 한 차례 더 그리고 정리를 위한 기일 한 차례 더 한 이 정도 두 차례 정도는 더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예측이 되고 만약 추가로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 정도는 갖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빠르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변론 기회를 지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은 아마 내일 있을 재판관 평의 이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면 선고 날짜는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선고 같은 경우는 변론 기일이 종료된 이후에 보통 이전에 있었던 탄핵 심판 사례를 참고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2, 3주 내에 결론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예. 무슨 11일에서 한 15일 정도 기간 내에 보통 이제 결론이 나기는 했는데 워낙 중대한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왔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증거 채택된 자료들도 함께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이고 만약 다음 주 정도에 변론이 종결된다고 한다면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그러니까 빠르게 본다면은 뭐 다음 달 초 하지만 다음 달 말 안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진 기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심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포함되는 가장 큰 내용이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떻게 통제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이 나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통제 시점을 두 차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두 차례로 나누는 게 포고령이 전달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포고령이 전달되기 이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초기의 상황, 계엄 선포 직후의 이제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런 질서 유지 차원에서만 이제 경찰 경력이 투입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었다. 뭐 시민, 뭐 기자, 뭐 보좌관, 뭐 국회의원 뭐 다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포고령이 전달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인들에게도 임무가 어느 정도 부여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이제 전면 통제를 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보도 화면 등에서도 봤다시피 계엄 당일날 뭐 이제 뭐 담을 넘어가는 일부 이제 의원들도 있었고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제 하고자 했었던 이런 어떤 전면 통제라고 하는 거는 뭐 결국에는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이제 그 의도 자체가 본인들이
그런 어떤 신분 확인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들여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체포 의혹 그리고 이제 국회 봉쇄 의혹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통제를 했던 모든 문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선별 절차가 거쳐서 이제 들여보내줬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좀 대답을 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국회를 그저 한마디로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탄핵의 가장 큰 내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미 출입이 됐고 적어도 3,000명 정도가 있어야 제대로 된 통제인데 360명 정도니까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국회를 통제할 만한 여력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증언들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국회에 대해서 어떤 통제나 어떤 봉쇄의 그런 지시가 당연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느냐. 결론적으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가능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완전한 봉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국회는 이것이 봉쇄를 시도했으나 달성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지 결과적으로 해제가 되었다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일단 증언들을 보면은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어쨌든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안전한 통제관리 차원이었지 이것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출입을 완전히 막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회 측의 반대 신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이 안전한 봉쇄 정도, 안전한 관리 정도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준비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보통 이제 형법상으로 미수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 범죄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범죄도 있는데 내란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걸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예비의 음모까지도 처벌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은 도모를 했다거나 내란을 준비했던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데요. 근데 내란이 인정이 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어야 되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예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사실 내란죄의 형사재판 문제를 떠나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어떤 헌법과 법률상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 이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하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해제될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면 법에 정해진 해산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이 자체가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국회에 대한 진입을 막았느냐 막지 않았느냐는 이 헌법재판에 있어서 결론을 좌지우지할 만한 중요한 쟁점이 돼서 양측 모두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보니까 이제 인사청탁 부분이라든가 다양하게 홍 전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홍 전 차장의 이 진술을 가장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부정을 한 부분이 바로 이제 홍장원 메모라고 불리는 그 체포 명단이 적혀져 있다는 그 메모의 진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홍 전 차장의 주장은 그 계엄 당일날 밤 11시 6분에 본인이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체포조 관련 명단을 들었고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이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공터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이후에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이걸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보좌관에게 다시 좀 제대로 써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된 메모가 지금 이제 그 메모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은 CCTV를 확인을 해보니 그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받아 적었다는 그 시간 11시 6분에는 홍장원 전 차장은 국정원 공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청사의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자체도 맞지가 않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휘갈겨 쓴 메모를 이제 보좌관에게 다시 적어라라고 했다는데 자기가 이제 보좌관에게 다시 확인을 해보니
그 메모 자체를 다시 적은 건 맞는데 직접 보고 적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홍 전 차장이 너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복기를 해서 제대로 써봐라라고 해서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모라 지금 이제 홍장원 메모다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그 보좌관이 본인의 기억에 의해서 복기를 해서 적어놓은 메모이다 이제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계엄 당일날 본인이 이제 이런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또 주장은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본인이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 이런 어떤 체포 이런 지원 지시를 받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다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건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렇지 않다. 본인은 체포라고 하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고 당시 이제 정확히 했던 워딩은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해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추가 지시가 있느냐라는 게 정확한 워딩이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기다 내일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은데라는 이제 얘기를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이제 뭐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것과 연결을 시켰다라든지 뭐 이거를 체포 지시로 받아들였다라든지 이렇게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 즉 본인이 이제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체포 지시에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을 굉장히 말하자면 부인을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된 거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청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야당 의원들을 이제 몇 명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직접 언급은 아니었고 간접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런 어떤 인사청탁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된 다음에 이제 계엄 선포 다음 날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이런 어떤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이런 어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임 건의를 하는 그런 어떤 통화를 나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런 어떤 홍 전 차장의 지금 이런 어떤 주장들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해서 해임이라고 하는 걸 결정하고 난 직후에 이런 어떤 홍장원 전 차장이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이제 부인을 한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평양성 의혹까지도 이제 제기를 하는 답변들을 내놓으면서 네. 좀 적극적으로 홍 전 차장의 주장에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왼손으로 받아 적었다. 그리고 내가 알아볼 수 없어서 보좌관한테 적으라고 했는데 본인이 알아볼 수 없는 걸 적으라고 하는 것도 좀 저는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신뢰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재판관들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일관된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는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체포 명단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만약 그거를 누군가 함께 들은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당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은 문건이 있다면 이것은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적은 게 있는데 그것은 찢어버렸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한번 이 비서관이 다시 받아 적으라고 해서 받아 적은 게 있는데 그것도 없고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본 메모는 이 비서관, 이 보좌관이 본인의 기억을 복귀해서 다시 적은 그것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단계를 거치면서 좀 신빙성이 약화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말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이 쪽지가 계속해서 뭐 여러 장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맥락의 취지라던가 다른 사람들의 증언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는 이 신뢰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국회 측 반대 신문 이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시 신문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회 측 반대 신문에서 김봉식 전 청장이 계엄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재판 중이라서 답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 전 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헌재에서도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답변할 가능성 이런 게 제기가 됐었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통화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통화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의 형사재판에 가서 이것을 다투지 굳이 지금 본인이 당사자도 아닌 헌법재판에 와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전에 이진우 전 사령관도 그렇고 여인원 정 사령관도 그렇고 같은 취지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예. 그와 연장된 그런 맥락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어떤 부분은 답변을 하고 어떤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보기에 전체적인 이 증언의 신빙성을 좀 낙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측의 반대 신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재판부에서 이 증언의 신빙성 부분을 지적을 하자 네. 국회 측의 질문으로 답을 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증인 신문에서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이제 증언을 거부한 것 자체가 어떤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문건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A4 용지 문건 하나 받았는데 내용 기억이 좀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지호 경찰청장과 하나씩 받았다라고 하면서. 일단 받은 것은 맞는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본인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받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을 했지만 국회 측의 반대 신문에서 이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문서이고 지금 이렇게 긴박한 상황, 뭐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받은 문서인데 그것을 서울 경찰청장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이 기억에 아직 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당연히 국회 측에서는 그걸 질문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으로 보통 어떤 그런 지위를 받는 그런 문서의 형태가 아니었고 이것이 이제 제목도 없었으며 그러다 보니 정확한 내용은 기억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런 취지로 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아마 이런 문건 자체가 전달된 것까지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증언들이 지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특히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좀 증언을 하고 있어서 네. 재판부에서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을 다 취합한 후에 좀 선별적으로 취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계속해서 지금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답 자체가 좀 줄을 줄 알았더니 꽤 많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청동 안가 얘기도 있고요. 국회 넓은 장소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이 안가 회동 같은 얘기도 이제 말하자면 국회 측의 반대 신문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안가 회동에서 말하자면 그 문건을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문건을 받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제 전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김용현 전 장관이 그 김봉식 전 청장에게 밤 10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9시 40분쯤에 전화를 했는데 이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느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답변이 곤란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으니 경찰의 태세를 유지하라 이런 내용이었느냐라고 했더니 여기서도 이제 답변이 곤란하다면서 피했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 이제 계엄 선포 예정 시간이 밤 10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10시 23분으로 밀린 거였고 그래서 이제 계엄이 늦어질 것 같으니 경찰 태세를 유지하라 이런 내용을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밤 9시 40분쯤에 전화를 받은 거냐 이제 이런 질문으로 읽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답하기가 곤란하다. 이게 딱히 이제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질문으로 이제 답변으로 일관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안가 회동에서 이런 어떤 문건을 단순히 전달 그리고 또 이제 이 문건 내용 중에서 단전 단수 지시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의 이제 신문 때서도 이제 주로 얘기가 됐었던 단전 단수 지시 그러니까 장악 기관이 있고 그 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느냐라는 질문도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파쇄해서 모른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정확한 시간, 통화 시간까지도 이제 읊으면서 질문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다라는 답변으로 지금 이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당일날 그런 어떤 체포와 국회 봉쇄 지시 그리고 단전 단수의 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거나 답변을 피하는 이러한 전략을 쓰면서 본인의 그런 어떤 답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